자, 한국사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여력이 되면 고조선과 초기 국가까지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진도를 나가 봅시다. 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가 뭐냐? 유적과 유물과 유골이 발견되기 때문이야.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유적들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발견되고 있구나. 구석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옆에 나와 있는 거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죠. 주먹토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자, 이러한 뗀석기를 사용했고 이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사냥 채집을 해서 식량을 얻었고, 그러다 보니 이동생활이 잦았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근을 지금으로 치면 텐트라고 할 수 있는 막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거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개가 있는데, 순배찌르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와 연결해서 창 끝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 구석기 시대가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넘어가게 됐느냐?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매머드와 같은 거대한 짐승이 사라지게 돼. 그리고 이제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경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매머드 같은 짐승을 사냥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런 짐승은 없어졌고, 대신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농사가 가능해지니까 농경 중심으로 생활 모습이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정착 생활이 돼. 이제 농경이 가능하고 목축을 하게 되니까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토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석기 시대에 간석기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토기를 사용한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유물은 간석기도 있지만 이 토기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주 큰 구별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자, 정착 생활을 사람들이 하다 보니 마을이 형성이 돼서 이 마을이 커지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 도시가 되는 거지. 마을과 도시와 같은 집단적인 정착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가 신석기 시대입니다. 물론 예전에 그 농경이 시작되기 전 구석기 시대에도 커다란 마을 유적이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세는 신석기 시대에 돼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났다라는 게 아직도 대세야.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종교적인 관념이 본격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시 생겨난 종교적인 관념을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불러. 그래서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경우에는 자연물이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한다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시골 마을 어귀에 가면 당산나무라고 해서 큰 나무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 이런 것들이 애니미즘,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서 프로야구, 프로축구, 어쨌든 그 스포츠나 여러 가지 곳에서 자신들의 상징을 짐승 같은 것들로 상징을 삼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방식은 지금도 남아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샤머니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당과 주술을 숭배한다. 무당이 나와서 구슬하고 이런 것들을 샤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게 신석기 시대의 사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없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현대인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무렵에 시작을 하는데, 농업이 발달하고 이겨 생산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 청동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차이는 뭐냐? 요겁니다. 빈부 차이가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산물이 증가하고 잉여 생산물이 증가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음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누가 독차지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잉여 생산물을 독차지하는 사람들 혹은 일을 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잉여 생산물을 독점하고 그걸 가지고 권력을 키워서 지배자가 돼버리는 거지. 이러한 과정이 신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에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지배층이 나온다. 군장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우두머리, 지배자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지. 언제? 신석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에 그랬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도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역사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 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청동기 시대가 되어야 지배층이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배자들은 이제 나는 피지배층과 다르다는 걸 강조를 해야 되잖아. 자신을 하늘의 자손으로 자칭하기도 하고 청동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동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청동기는 지배층 전용 물건이겠지. 농기구가 아니란 말이야. 농기구는 여전히 돌을 써서 이게 반달돌칼인데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단 말이야. 청동기는 오직 지배층들을 위한 도구에 사용됐다는 거지. 이런 지배자가 출현을 했고.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여전히 석기로 만들어서 이런 반달돌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아니 청동기 시대인데 당연히 농기구도 다 청동기로 만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청동 너무 비싸. 그래서 만들 수가 없어. 농기구 같은 거.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물이 반달돌칼입니다. 반달돌칼은 신석기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어. 자,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가 되면 지배층이 생겨나고 이 지배자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커지면서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고조선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조선의 단군 신화를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은 게 단군이고 그 단군이 사는 게 고조선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을 하늘의 자손으로 자칭하는 거지. 난 너희들과 뭔가 다르다. 하늘의 자손이다. 청동기를 사용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고조선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고 청동기 시대에 등장합니다. 단군 신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환웅이라는 신의 아들이 내려왔지. 그리고 이 환웅은 곰과 호랑이가 환웅에게 자신들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마늘과 쑥만 먹고 100일 한번 버텨봐라 그랬는데 호랑이는 줄랭랑을 쳤고 곰이 좀 오래 버텼단 말이야. 100일은 못 버티고. 그래서 곰이 여자가 되었고 여자가 된 웅녀와 환웅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단군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신화가 있었던 것은 당시 지배층들이 자신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자손이라고 자칭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고조선은 실제 했다면 남긴 유물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지배층의 무덤인 탁자식 고인돌 역시 고조선 관련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 진짜 탁자같이 생겼죠. 그리고 미성리시 토기. 청동기 시대에도 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봤던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거고 여기 보이는 미성리시 토기는 청동기 시대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물이 모두 발견되는 지역은 고조선과 관계가 깊은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물이 고조선과 관련된 유물이고 당연히 얘네들은 고인돌, 미성리시 토기, 비파형 동검 모두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 고조선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위만조선이라는 새로운 고조선이 만들어지게 돼. 자, 위만조선은 위만이 세웠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위만은 어떤 사람이냐? 중국 진앙고 교체기. 중국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기야. 이 시기에 중국에 살던 위만이 고조선으로 이주했어. 근데 이 위만이 혼자 넘어온 게 아니고 자기 무리 한 수천 명을 이끌고 넘어왔고,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철기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위만은 고조선에서 아주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지 위만은. 그래서 위만은 당시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 그래서 이게 왕만 바뀐 게 아니고 다른 변화들도 컸기 때문에 그 전에 고조선과 구별하기 위해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위만조선도 고조선은 맞아. 하지만 그 전과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위만조선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원전 194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200년 전에 위만조선이 만들어졌고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만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철기 기술을 가졌던 위만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조선도 철기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자,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하고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다고 하는데, 중개무역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냐? 자, 중국의 한나라와 이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국, 이 두 곳을 이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바다로 가면 되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항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조선을 꼭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통행료를 받던가 그랬겠지.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이 더 크기 전에 멸망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나라의 한무제가 고조선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이 고조선 옛 땅에 한사군이라는 군현을 설치합니다. 고조선을 멸망시켰어. 근데 고조선만 망한 게 아니고 고조선 망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진국도 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고조선이 다스리던 땅에는 한사군이 등장하고, 여기에 지도에 표시는 안 했지만 이제 고조선이 망한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지. 그게 이후에 배울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고조선 멸망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부여 같은 나라들은 뭐 고조선 멸망 이전에도 있었던 나라긴 하지만,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러했다. 고조선이 한 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했고 그 이후에 철기 기술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됐다. 자, 그래서 고조선에는 8개의 법이 있었대. 이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면. 그래서 고조선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고조선 8조법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8개였는데 한 9년 설치 이후에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뭐 민심이 안 좋아지면서 법률이 6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8조법이 이렇게 해석하죠. 생명중시 사상이 있다. 왜? 사람 죽이면 사형에 처하니까.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했다.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이것도 상처 입히지 말라는 거니까 생명을 중시하는 거고, 사람이 다치면은 일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잖아.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거고. 자, 사유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벌을 받는 거잖아. 네 물건 내 물건이 있는 게 사유재산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지. 노비로 삼는다. 이건 뭐겠어? 신분제가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 50만이 아마도 돈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서 화폐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3개의 법조항을 가지고도 뭔가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야. 특히 고대사 학자들은. 자, 이제 철기가 확산되면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철기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 자, 철기가 확산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뭐가 다르길래 농업 생산력이 이렇게 증가하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느냐? 그것은
청동기와 철기의 성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청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자, 청동기는 옆에 보이듯이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만드는 게 청동기입니다. 얘네 둘을 합쳐서 청동을 만들어.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청동은 아까 봤듯이 주석과 구리를 녹여서 만드는 게 청동이야. 근데 이 재료인 주석, 구리가 모두 비싸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청동도 귀하고 비싸겠지. 그래서 이 비싼 청동기는 지배층의 무기나 상징물로만 제작이 되고, 농기구 같은 걸로는 당연히 사용이 안 돼. 그러면 농기구는 뭘 썼냐? 여전히 돌 가지고 썼단 말이야. 대량 생산도 당연히 어려웠지. 자, 근데 철기는, 그에 반해서 철기는 어떠냐? 자, 철은 우주 전체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금속이래. 양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재료를 구하기가 매우 쉬워, 청동보다. 그런데 왜 재료를 구하기 어려운 청동은 먼저 만들고 철기는 나중에 만들어지느냐?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재료를 구하는 건 쉬운데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왜? 녹는 점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철은 1560도가 되어야 녹아. 청동은 950도면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풀무와 숲 같은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봐야 청동만 녹지 철은 멀쩡하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했다는 거야. 철은 멀쩡하죠. 그래서 일단 근데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작은 어렵지만 제작법을 어떻게 익혀서 풀무와 숯을 가지고 뭐 철을 녹일 수 있어. 그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원료가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청동과는 다르게 일단 만들기 시작하면 무기를 대량 생산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동칼은 몇 개 못 만드는데 철로 만든 칼은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리고 철제 농기구도 제작할 수 있어. 흔하니까. 그래서 이 돌로 만든 농기구를 썼을 때보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철제 농기구, 지금의 농기구 모양과 비슷하단 말이야. 반달돌칼 쓰는 것보다는 낫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철제 농기구가 제작이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철기 시대에는 이러한 철기 기술에 힘입어서 여러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있는데 이 국가들의 위치를 조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북쪽부터 시작하면 여기에 부여가 있었지. 그래서 부여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부여는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들도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부여의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자면 왕이 존재. 하지만 왕만 있는 게 아니고 부여의 나머지 지역을 다스리는 사출도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제가라는 아주 강력한 부족장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세력이 엄청 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왕이 있긴 했는데. 자, 경제는 어땠느냐? 밭농사와 목축을 위주로 했다. 왜냐면 부여가 아주 북쪽에 있는 나라긴 한데 평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추운 지역이지만 농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목축도 할 수밖에 없다. 자, 사회는 순장이 있었다. 자, 순장은 뭐냐? 왕이 죽으면 왕의 신하들도 같이 생매장시키는 거, 같이 죽여버리는 거, 같이 죽여서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은 죽어서도 왕이기 때문에 왕이 혼자 죽어서 저승에 가면 안 되고 얘를 저승까지 쫓아가서 모셔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순장을 했던 거죠. 제천 행사는 12월에 영고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자, 왕이 있는데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런 사람들을 제가라고 불러. 여러 가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의 많은 지역들은 이 제가들이 다스리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네 개의 가들이 다스리는 땅을 사출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왕이 존재하긴 하지만 왕의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출도 제가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땅이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이 잘 안 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부여는 왕이 있긴 했는데 힘이 약했다. 왜? 제가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봅시다. 자, 고구려는 요 위치에 있었지. 자, 고구려는 왕과 오부 연맹체가 있었어. 그러니까 부여랑 좀 비슷한 거야. 고구려도 이 부족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땅이 있었던 거지. 왕이 있긴 했지만. 자, 병제는 목축과 정복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자, 고구려는 이 산골짜기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주로 옥저를 공격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했습니다. 군사력은 강했던 거지. 자,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옥제는 뭐냐? 자, 서옥제는 결혼 풍습인데,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집에 들어가서 몇 년간 살면서 일을 해줘야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 이게 서옥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좀 사는 거야. 처가살이를 하는 거지. 왜냐면 당시에는 여자를 데려가는 것은 그 여자 집에 재산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이잖아.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자, 그리고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를 봅시다. 옥저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자, 읍군 삼노라는 군장이 다스렸다. 그러니까 옥저는 어때? 왕이 없네. 지금 부여와 고구려는 왕이 존재했는데, 약하긴 하지만 왕이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옥저는 왕도 없어. 자, 바닷가에 있다 보니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고, 자, 옥저의 풍습은 민며느리제와 가족 공동묘가 있었다고 하는데, 민며느리제는 고구려랑 정반대야. 고구려는 남자가 여자 집에 좀 살다가 결혼하는 거가 서옥제였다면,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여자가 남자 집에 좀 살다가 결혼하는 걸 민며느리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보낸단 말이야.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서, 그러니까 시댁이 여자애를 키운 다음에 다 크면 자기 집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게 민며느리제라는 거지. 가족 공동묘는 옥저에서는 풍습이 1인 1무덤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일단 대충 묻어서 뼈만 남긴 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아주 큰 곳에 그냥 뼈를 추려서 보관하는 거예요. 풍습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로 치면은 납골당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동해로 넘어갑시다. 동해는 옥저 밑에 있었던 나라인데, 자, 정치는 옥저랑 매우 비슷해. 읍금 삼노가 얘네도 다스렸어. 자, 경제는 조그마한 걸 많이 만들었어. 단궁, 과하마, 반어피. 단궁은 조그마한 활을 얘기하고, 과하마는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말을 과하마라고 불렀고, 반어피는 뭐 아마 물개가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옥저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 풍습이 뭐냐? 자, 책화라는 게 있었다. 자, 책화는 뭐냐면, 동해나 옥저는 읍군과 삼노가 각자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 사이의 경계가 매우 엄격하단 말이야. 그래서 책화라는 풍습이 있어. 그 부족 사이의 경계를 누군가 넘어가면 벌금을 내야 되는 거지. 그만큼 경계가 엄격하다면, 넘어가면 벌금을 내야 될 정도로 경계가 엄격하다는 거지. 근데 웃긴 건 조계혼을 한대. 조계혼은 뭐냐면, 결혼을 할 때는 자기 부족 사람이랑 그렇게 경계가 엄격한데, 책화까지 하면서 엄격한데, 부족 바깥, 우리 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이런 걸 조계혼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었나요? 있었겠는데 우리가 남아서 이 어떤 제천 행사를 할 때 알 수 있는 자료가 안 남아 있어. 그래서 옥저는 제천 행사는 현재 밝혀진 게 없고, 동해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존재했다. 자, 사만으로 넘어갑시다. 자, 사만은 진안, 변안, 마한, 이 세 개의 집단을 합쳐서 사만이라고 부르는데, 자, 합쳐서 부른다는 거는 얘네들이 매우 공통점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로 묶었어. 마한, 진안, 변안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자, 먼저 정치를 보면, 자, 사만도 왕이 나중에는 뭐 목지국의 왕이 뭐 이 사만의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부여 고구려 수준은 아니고, 역시 사만도 심지, 읍차 같은 부족장들이 다스렸어. 자, 사만의 경제는 남부 지역에 있다 보니 벼농사가 잘 됐고, 자, 변안 같은 경우에는 철이 많이 나서 외국에 수출했대. 일본에다가도 수출을 하고, 여기 한사군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여기에다가도 철을 수출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사만의 풍습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존재했어. 근데 이 제사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다. 신지읍차도 이 제사장의 권한을 지배할 수 없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사만에는 소도라는 풍습이 있는데 소도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소도로 넘어가면 못 잡아가. 왜냐면 이 소도는 신성한 곳이고 천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야. 그래서 천군이 허락하지 않으면 신지읍차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가서 죄인을 못 잡아갈 정도로 이 제사장의 권한이 강력했다라는 거지. 자, 사만의 제천 행사는 2번 했다.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했는데 아마 5월은 지금으로 치면 단오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10월은 추석과 관련 있는 행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의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지도로 열심히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위치도 알 필요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